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어제 정두원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투표 전에 정두원 의원이 길게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딱 6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오늘 BBK 가짜 편지와 관련해서 검찰이 모두 무혐의다, 배후 같은 건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도 그 6글자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남이가. 국회도 검찰도 가끔씩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국민과 남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제 기우이길 바라겠습니다. 박종진의 쾌도남마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의도 소식부터 짚겠습니다. 둔도 농객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뭐 우리가 남이가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남이가가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가 아니라. 예,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교도소 단장 안으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 남의 일이 아니다는 거죠. 이 의원들이 이런 파렴치 범죄에 부동의를 한 것은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치적 탄압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제 직무를 충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 쇄신하고는 어떤 상관도 없는 문제예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동안 파렴치 범죄를 계속해서 막아주고 하니까 이게 방탄국회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뇌물 받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뭐 그렇다면 최소한 체포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 상식인데, 뭐 체포에 동의 안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남이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니다는 문제죠. 또 무소속 의원의 서러움도 보였어요, 이번에. 언제 내가 저희를 당할지 모르겠다 하는 거죠. 박주선 의원은 또 통과되니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박주선 의원이 그 148 그리고 반대 93, 찬성 148, 이 반대 93은 명백히 그 민주당에서 나온 거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민주당도 뭐 국회의원 특권 내리기에 동참을 안 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 74, 반대 156인데 이것은 새누리와 민주당의 합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숫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걸 증명을 하죠. 민주당에서 사실상 이제 불체포 특권 유지에 가담을 하고 앞장섰다는 얘기입니다. 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나중에 쇼하지 마라, 뭐 쇄신한다 하더니만 결국 쇼 아니냐, 거짓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의원이 사실 이게 정두원 의원 문제가 부결이 되고 나서 표정이 다 밝은 표정이었거든요. 저도 그 현장을 봤습니다. TV 뉴스로. 이 표정이 밝았고, 심지어 어느 신문의 보도를 보면 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손을 들고 진두지휘를 했다. 결국은 박지원 원내대표도 지금 이 동일 선상에 놓여가 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분에게도 남의 일은 아니겠죠. 이 문제가. 이분이 진정으로 이 특권을 내려놓고 이런 파렴치 범죄는 전부 다 구속 수감되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혹은 정말 이분 또 남의 일이 아니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건 뭐 본인만이 알겠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분은 새누리당의 작태를 두고 쇼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그렇네요. 이 새누리 의원총회에서도 김용태 의원, 남경필 의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반대 발언을 했거든요. 심지어 김용태 의원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한 개인이 생사가 걸린 문제다 이랬는데, 참 이게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는 발언인 겁니다. 한 개인이 생사가, 정두원 의원이 생사가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봐주자는 문자 그대로 동지의식이죠. 이런 말이 공식 의원총회 석상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이게 지나친 발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이 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국회가 동의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민주적 기본 질서 아래 사법제도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제도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사법권이 독립을 인정해 주려면 사법부가 판단을 해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람을 국회가 체포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건 난센스겠죠. 그런데도 민주당 쪽에서 93분, 93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네. 과연 체포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판사가 그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에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고 나서 이 체포동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왜 논의가 되는가 하면 1995년에 처음으로 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07년도에 이것을 반드시 하는 걸로 의무화를 시켰거든요. 네. 이 불체포 특권은 그 이전에 이 헌법에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러니까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판사가 본인이 응할 때는 판사가 불러서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영장 기각이 안 되고 영장 발부를 해야 될 경우에는 체포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고, 네. 본인이 만약에 영장실질심사에 처음부터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이 그 체포동의를 국회에다가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제도를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국회가 체포동의를 했는데 만약에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영장 기각을 하면 그 모양새가 아주 우스워집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거든요. 국민의 대표가 체포동의를 했는데 이걸 만약에 재판부가 판단해서 기각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웃기는 사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절차가 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받고 기각이 되면은 이제 기각된 거고요. 예. 만약에 체포동의 아니 구속이 결정이 되면 그때 체포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고, 네, 본인이 만약에 영장실질심사를 네, 거부를 하고 법정에 출두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나온다면 그때는 검찰이 체포동의를 국회에 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죠.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도 법원이 볼 때 야 이거 증거도 부족하고 도주 인멸의 저기가 없다, 도주 우려 없다. 그러면 기각 해버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렇죠. 바보가 되는 거지. 국회가 갑자기. 국회의 체포동의가 자주 많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사태가 바로 그겁니다. 국회의원은 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하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탄압으로 영장이 청구가 되고 특정인이 뒤를 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죄를 캐내고 해서 영장이 청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을 대응하는 것은 이 국회가 정말 양심적으로 제대로 심의를 해야만 됩니다. 네. 하지만 파렴치 범죄에 방탄 국회 역할을 하라고 이 불체포 특권을 준 건 아닙니다. 좌우지간 이 불체포 특권 자체를 버리는 것을 마치 정치 쇄신을 하는 것이다. 이건 난센스죠. 그건 아니죠. 불체포 특권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법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예요. 이 새누리당에서 비대위에서 처음 이 말이 나왔거든요. 불체포 특권 앞으로 포기하겠다. 네. 뭘 포기합니까? 그건 민주 제도를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난센스죠. 네. 헌법학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분이 헌법학을 전혀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파렴치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은 분명히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도이기 때문에 그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신분을 보장을 해주는 제도예요. 박근혜 캠프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박근혜 캠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하두가 된다 그러죠. 경제 민주화입니다. 그 전에 지난주면 어제 그저께죠. 그 박근혜 대표가 출정식을 했는데 현 권력인 그 대통령의 형 이상덕은 구속이 결정돼서 감방으로 가고 미래 권력인 박근혜는 그날 광장에서 출정식을 했다. 이 붉은 옷을 입고 출정식을 했다. 참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 10년을 못 간다 이랬는데 사실은 5년을 못 가는 것이었구나.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대통령 후보들이 이번 선거 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왜 하나같이 광장을 선택을 하는 것인지. 문재인 후보 자기가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다 그래서 독립문 앞에 그 광장을 택했죠. 손학규 후보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광화문 광장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세균 후보 광장시장에 자기가 종로구 출마해서 당선되었다 해서 광장시장에 이제 그 자리를 잡았고, 이번에 박근혜 후보 타임스퀘어, 그게 묘하게 그 일종의 그 박근혜 의원을 가장 비판 많이 했던 전효 의원이 지역구가 있던 광장이에요. 그게 또 묘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왜 광장을 택했느냐? 소통을 그 위해서 광장을 택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소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하고 생각이 다른, 신념이 다른, 계층이 다른, 그리고 그 사상이 다른 이런 사람들과 역지사지 그 사람 입장이 되어 보아서 같이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의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자기 진영,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맨날 얘기해봤자 그건 소통이 아니죠. 네. 그건 뭐 자기 진영 논리를 강화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네. 근데 이번에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TV 카메라에 잡힌 장면. 이 박근혜 캠프의 좌장, 나는 이 캠프 자체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가 나와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9대1로 유리한 이 경선의 캠프를 왜 그렇게 거창하게 만듭니까? 뭐 대선 본선 캠프라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네, 거창합니까? 예, 예. 당내 경선 캠프를 이렇게 좌장을 두 분을 모시고 각종 위원회 만들고 위원들이 현역 위원들이 포진을 하고 그래놓고 나서 또 소박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 돈 있으면 차라리 불이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가보셨어요? 예, 캠프에? 아니요, 안 가봤지만 네. 모든 캠프는 돈이 들죠. 네. 조직을 하는데 어떻게 돈이 들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이 들겠죠. 문제는 그게 좌장이 뭐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후보 5.5m 안에 55세 이상 된 사람 나타나지 마라. 가급적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 박근혜 후보가 젊은 사람과 소통하고 그 배경 뒤 그림도 좀 젊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긴 유력 정치인 옆에는요, 막 머리 들이밀고 합니다. 사진 찍혀갖고 잘 보이려고. 자기도 실세라고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패단이 노인들이 있으니까. 좀 화가 났겠는데요? 55세 이상. 뭐 글쎄 노인도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55세 멀쑥해졌겠죠. 화가 났기보다는 좀 부끄러워졌겠죠. 그 머리 들이밀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번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카메라가 쭉 굴른다 보니까 하나같이 그 열광하는, 그리고 한 말씀 할 때마다 그렇게 그 지지를 환호를 보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가 허연 분들이에요. 네. 젊은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박정희의 그 향수의 저전. 그래서 박근혜 후광이 그 박정희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향수에 젖어서 박근혜 도구마에 빠진 박근혜 의원이 한 말은 무조건 옳다고 여기고 박근혜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 뭐 더 쉽게 얘기하자면 신도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신자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뭐라고 한마디 할 때마다 환호를 지른다는 거예요. 네. 과연 이것이 소통인가? 네. 나는 이 박근혜 후보가 정말 저로서는 비판적 지지를 합니다만은 이분이 앞길이 지지하고 계시는 뭐 거죠? 비판적 지지라고 저는 표현을 하죠. 네. 제가 보수 농객이니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계시네요. 지지라기보다는 비판적 지지라고 저는 네. 표현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앞에 이제 형용사는 워낙 비판적이고 보수 후보 결론은 그랬죠. 지지네요. 네, 저는 지지. 뭐 선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네. 하지만 이 상태로 과연 당신이 쉽겠느냐?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박근혜 의원이 선택한 그 색깔이 붉은 색깔이지 않습니까? 이 빨간 색깔이라는 것이요, 이 혁명의 색깔이고 체제 진보의 색깔입니다. 처음 등장한 게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92년이죠. 1792년에 루이 16세가 도망가다가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반동으로 나아가니까 시민들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가면서 빨간 깃발을 들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자코뱅 당의 색깔이 빨간 색깔입니다. 그 빨간 모자 입고 네. 1948년도 2월 혁명 때도 빨간 깃발이었고요. 이 체제 전복의 색깔이고 마르크스가 그 공산당 쓰는 쓰고 퀼런에 가서 그 노이세 그 뭡니까 라니시의 자이퉁 신라인 신문 만들고 나서 빨간 잉크로 종간호를 냈어요. 그래도 우리 축구팀이 빨간 거 뭐 괜찮잖아요. 그건 그런데 붉은 이념의 네. 상징은 빨간 색깔이, 네. 빨간 색깔은 공산당의 색깔이라는 겁니다. 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레닌의 색깔이 빨간 겁니다. 네. 그때는 무정부주의자가 까만 깃발이거든요. 적기와 흑기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그 백군하고 적군하고 대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 승리를 해서 유일 좌파의 색깔이 빨간 색깔이었단 말이에요. 네. 어찌됐든 박근혜 후보가 경선에서 이겨서 최종 후보로 결정되면 아니, 내가 이 색깔이 조금만 더. 예, 색깔 더 얘기해. 예. 이 왜 이 빨간 색깔이 중요한가 하면요. 중국, 일본의 공산당 당 기관지 색깔이 전부 적기입니다. 네, 다 알고 그리고 있죠. 예. 전 세계 자유주의, 보수주의, 자본주의가 빨간 색깔 쓰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새누리가 침대는 과학이라는 분을 불러가지고 만든 게 새누리당 이름 바꾸고 위에 이상한 그 CI 작업하고 그리고 빨간 색깔을 갖다 얹어버렸어요. 네. 이 빨간 색깔이 파장이 길고 강인한 느낌을 줍니다만은 이건 오늘 그 보셨죠? 당장 내일부터 하는 금속노조 총파업.
그 사람들 빨간 조끼 입고 빨간 띠 다 들고 나왔습니다. 그 네. 색깔하고 색상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색깔입니다. 과연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우리는 보수 세력의 대변자라고 믿었는데 이 빨간 색깔을 써야 될 것이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색깔도 바꾸고 인연도 바꾸고 당 이름도 바꾸고 다 이래도 되는 것이냐. 그럼 이것은 패권주의 아니냐. 속이 빨갛지 않으면 되죠. 속이. 글쎄 속이 파란데 네. 겉만 빨갛다면 그건 이중 인격이겠죠. 그건 그 그렇게 따르고 됩니까? 또 속다르다고 해석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표리 부동한 게 아니고 표리 동한 거죠. 네. 표리 동일한 거죠. 경제 민주화 얘기 좀 해주세요. 이 경제 민주화를 이제 박근혜 그 후보가 광장에서 경제 민주화, 일자리, 복지 세 가지를 캐치프레이즈로 네. 내걸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경제 민주화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 구호입니다. 정치적 언어고요. 전 세계 헌법에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이따위 말을 쓴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경제 민주화 조항이 없을 때도 국가는 충분히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19조 1항에 있는 시장 자유주의라 하는 기본적인 이 조항을 보완한다는 의미로 이걸 넣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굳이 이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말을 넣었냐고요. 차라리 그 앞에 나와 있는 말 있죠. 이 각 그 계층 간의 그 조화로운 그 재화의 분배를 위해서 각 경제 주체의 조화를 위해서 국가는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경제 민주화를 넣었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인가 하면요. 1769년일 겁니다. 라살이 독일 사회주의 노동 연맹입니까? 그거 할 때 강령을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 사회 민주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9세기 마지막에 그 독일 그 3인당의 전신인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을 만들었을 때도 이 정치적 구호로서 쭉 그 언급이 돼요. 거기 뭐 베벨도 그런 말을 썼고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썼고 영국은 그 뭐가 아니냐. 영국은 이카노믹 데모크라시란 말이 나옵니다. 경제 민주주의란 말이 나와요. 영국 노동당 네. 하기 전에 페이비언 사회주의 그게 그 장문을 보면 그런 단어가 7번 쓰이는데 우리가 이 경제의 민주화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사회주의로 가는 3단계 설에 있는 중간 단계입니다. 정치 민주화를 하고 경제 민주화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 민주화를 하면 사회주의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거침없이 우리 헌법에 올린 자가 누구냐? 바로 김종인 위원입니다.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사회주의가 나쁜 겁니까, 그런데? 사회주의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이념 전쟁에 있어서 민주 자본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말하는 역사의 종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제도가 나올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사회주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이미 아니다는 것이 이미 이 전쟁에서 끝난 겁니다. 1789년 러시아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91년에 러시아가 완전히 구소련이 무너졌죠. 그리고 92년에 옐친이 어떤 의미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러시아 자유주의 혁명을. 그 이후로 사회주의는 일단은 패배한 것이죠. 이 기본적인 우리가 원료적 사회주의는 잘 살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다 사회주의 아닙니까? 민주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해야죠. 민주사회주의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미 그 사회민주주의도 후퇴를 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사회주의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약간 구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사회민주주의가 이 자본시장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대의민주제도를 인정을 하고 좀 더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이 민주정이라는데 더 비중을 방점을 찍게 되면 민주사회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영국 그 노동당 같으면 민주사회주의를 쫓는 정당이라고 이해를 하죠. 그건 사회주의와는 다른 거예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기 마지막 전 단계의 주의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인사 갔더니 전 대통령 김문수 지사가 오늘 토끼가 사자를 잡는 격이다 이런 얘기. 저는 이분이 출마 선언한 걸 여러 가지 의미로 일단은 봅니다.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출마 선언,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출마 선언한 건 아닐 거예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고 차차기를 기대한다. 이런 정치적인 포석을 깔기 위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또 미리 얘기했죠. 자기가 패배하더라도 박근혜를 돕겠다.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차기 당권 차차기 후보를 아마 노리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치인들 어떤 선언하고 뭐하고 하면 전직 대통령 찾아가고 흰충삽 찾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토끼가 자기가 토끼예요. 토끼가 얼마나 착한 동물입니까?
내가 토끼인데 사자 잡는 꼴입니다. 사자 잡아가는 꼴입니다. 사자는 이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이 김영삼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을 지내신 분으로서 참 채통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박근혜 사자 아니다. 이까지는 좋습니다. 막 격려를 해주는 네. 셈치고 박근혜 7푼이다. 이게 있거든요. 7푼은 뭡니까? 7푼이 8푼이가 보통 명사입니다. 이 네. 국사전 보면. 아, 그렇습니까? 7푼이는 뭐냐? 8푼이가 뭐냐? 둘 다 그 경상도 방언입니다. 네. 7푼이는 칠삭동이, 8푼이는 팔삭동인데 7푼이는 어른이 돼도 어린아이 수준의 그 어떤 유치한 그 의식밖에 못 가지고 있는 사고밖에 못하는 모자란 사람 이런 그냥 뜻입니까? 모자라는 게 아주 많이 모자라죠. 아주 많이 모자라죠. 예, 어른이 되어도 거의 변별 능력이 없는 이런 경우를 7푼이라고 부르고 8푼이는 박근혜 후보가 예, 무척 기분 나빠할 것 8푼은 같은데. 그거보다 박근혜 조금 캠프가? 낫겠죠. 네. 조금 나은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8푼이라고 쓰이는 용어를 보면 여기저기 채통 없이 끼어드는 사람을 저 8푼이라고 하죠. 네, 박근혜 예. 캠프에서 지금 기분 무척 나빠서 난리 뭐 났습니다. 무척 나쁘겠지만 전직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게 된 동기를 또 살펴보면 사실 지난 4.11 총선이 그 박근혜 위원이 뭐 좌지우지하고 박심에 의해서 다 공천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는 그 과거의 친이계가 조금도 개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김연철 그 이제 아들이죠. 네. 예. 이 양반이 이분이 지난번에 그 공천.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네. 사실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국회의원 공천 주는 건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의심치 않았는데 공천에서 여지없이 잘라버리거든요. 네. 이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박근혜는 김영삼 대통령으로 보면 정말 믿고 미운 사람이 되어버렸겠죠.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당권을 갖고 있고 아니면 내가 공천심사위원이라도 김현철에게는 공천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그런 한보 비리에 엮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본인이 가시덤불을 헤쳐나가야죠. 자기가 그 새누리라는 정당에서 그 텃밭인 거제도에서 공천을 받겠다라든지 아니면 전국구 공천을 받겠다라든지 하는 건 난센스입니다. 최소한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고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면 난 스스로 헤쳐나갈 겁니다. 자기가 정말 한보 비리가 억울하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정책을 개발하고 비전을 개발하고 해서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죠. 그렇지 않고 새누리에 그 기대 보려다가 그것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기대를 벗어나게 되니까 전직 대통령, 그 아버지인 전직 대통령이 박근혜는 7푼이다. 어떤 그 앞에는 어떤 이유도 나열되지 않습니다. 뭐뭐뭐 하니까 7푼이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7푼이다 하는 것은 그건 좀 심한 얘기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마지막 전원체계 촌철살인 예. 정치권 뉴스 결론 내려주시죠. 글쎄, 저는 그 박주선은 구속 동의하고 정두원 의원을 정두원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네네. 뭐 그분이 들으면 네, 섭섭하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정두원 의원이 본인 스스로가 사법부에 가서 심판받고 싶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뜨뜻하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그 의심받고 있는 것은 발임식 범죄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에 그 국회의원이 체포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참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어요. 누가 너희들 돈을 훔치면 체포에 동의하지 않겠느냐. 그 정두원 의원이 받은 뇌물이 바로 여러분들이 돈이다. 우리 국민이 돈이다는 겁니다. 누가 너희의 돈을 훔치면 너희가 그걸 용서하겠느냐. 용서하시겠습니까? 액수가,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예. 내가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박종진 부장의 네. 지갑을 훔쳤거나 박종진 집안의 변호사님이 집에 네. 뭐 네. 문짝을 하나 뜯어내 갔다면 네, 그걸 그냥 한 푼을 가져가세요. 용서하시겠습니까? 네, 그냥 저는 가져가세요. 용서합니다. 그렇게 넓은 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갑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예. 내가 박종진 부장의 공산주의자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 왜 그러십니까? 방송에서 그런 말 하시면 공산주의자로 우리 오해 변호사님이 가져가면 드리겠다 이런. 고맙습니다. 네. 그런 동지의식이 그런 있다면 동지 의식은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고맙습니다. 네. 딴 사람이 예. 가져가면 용서할 예, 수 없죠. 방송에서 하는 네. 농담으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국민의 가계 부채를 해소하겠다고 대선에 나선 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천의 부채부터 해결하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빚을 9조 원 물려주고 떠난 안성수 전 인천시장. 네, 안성수 전 당대표가 아닙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입니다. 대통령 대선
나서 출마하셨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도 합니다. 억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59초 후에 뵙겠습니다.